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1조에 넣었다며 불확실한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 겨울 독감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의 예방접종률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길을 걷던 60대 보행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MOU 1조에 명시했다며 불확실한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되어 있다는. 양국이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MOU도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안인 만큼 MOU 체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미투자 패키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는 설명입니다. 투자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외환 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체결이 헌법상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해선 관련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김현지 부속실장 불출석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충돌로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예결위 정책 질의에선 정부의 확장 정책 기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야당 의원 입김박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소란 속의 국정감사는 1시간 만에 정회됐고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불출석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부속실장 실세서를 부인하며 인사의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고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금년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저는 턱걸이 할 걸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이 슬그머니 되살려졌다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한편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간단히 묵념만 한 뒤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전달될 때까지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겨울 독감이 크게 유행해 최근 10년 중 최악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병원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요즘에는
독감이 한번 걸리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접종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10월 넷째 주 기준 전국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3.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 넘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두드러지는 상황. 지난달에만 부산 지역 학교 100여 곳에서 학생 822명이 감염됐습니다. 지금 한 반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제가 이번 주에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전국 하위권입니다. 어린이 접종률은 43.8%로 전국 13위, 65세 이상 접종률은 63.5%로 전국 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무료 접종 대상에서 빠진 14살에서 18살, 50살에서 64살 주민들에게도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컨디션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방을 받으셔야 되는 예방접종이에요.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19에 더 빨리 찾아온 독감 유행까지. 보건당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최근 10년 중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독감에 걸렸더라도 예방 백신을 맞아주길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부산 수영구양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덤프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가 없는 데다 평소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이면도로였습니다. 보도에 최비지 기자입니다. 왕복 6차로 도로와 맞닿은 이면도로. 덤프트럭 뒤에 남성이 쓰러지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어 경찰차가 도착해 현장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덤프트럭이 한 대 서 있었고 분들이 2분 정도가 신고를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사고가 난 도로는 상가가 많은 데다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있어 평소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 인근 학교의 하교 시간까지 겹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여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면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셈. 실제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킬로미터당 8.7건의 교통사고가 나 인도가 분리된 도로보다 사고 건수가 53.5%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이 같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는 부산의 10여 곳에 불과하고 사고가 난 곳은 여기서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중학교 공사에 투입된 덤프트럭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부산시 의사회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위조한 도장을 이용해 회계 통장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계좌 관리가 적절했는지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부산시 의사회. 최근 부산시 의사회 사무처 직원 20대 전모 씨가 의사회 회계 통장에 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전 씨가 부산시 의사회와 4개 자치구 의사회 통장에서 빼돌린 돈은 확인된 것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우선 통장을 몰래 갖고 나온 뒤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와 위조한 도장을 이용해 의사회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의사회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전 씨는 돈을 찾아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전 씨의 가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전 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잠적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회 회원들에게 문자로 횡령 도주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정확한 범행과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회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피해 액수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액수를 저희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돈을 내준 은행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전 씨가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위조한 도장을 내밀었는데도 은행 측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상대로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부산시 의사회의 고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두고 관련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이 매몰돼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옥천 기자,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대형 철근 구조물에서 소방당국이 장비를 동원해 매몰된 작업자들을 구하는 작업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25m 높이 정도에서 시설물 철거를 앞두고 부품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2명을 구조하고 2명이 구조물에 깔린 채로 발견돼 바닥을 파는 방식으로 구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작업자 5명은 여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거에는 발파업체가 동원됐으며 현재 매몰된 작업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40년가량 사용되다가 노후화해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청은 인근 부산과 대구, 경북의 전문 구조대원과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700톤 크기의 크레인 2대와 500톤 크기의 크레인 3대를 동원해 잔해를 걷어내며 구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고가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대규모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새로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 측으로부터 고가품들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특검팀은 업체 대표의 배우자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이 의심하는 물품 수수 시점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인데 A씨는 이 시기 김 여사가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고가 가방을 웃돈을 얹어 교환해주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A씨 남편의 회사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는 사업에 선정돼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보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선물을 제공하고 정부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보석신문은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특검팀은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불러온 KT의 초소형 기지국 해킹과 관련해 민간합동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KT가 지난해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초소형 기지국 일명 펨토셀의 보안에도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KT가 지난해 서버가 악성 코드에 대량 감염된 사실을 숨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T의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40세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해당 서버는 KT 해킹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펨토셀 관련 서버로 이름과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같은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동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사단은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가 KT의 서버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뒤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초소형 기지국 일명 펨토셀에 대한 보안도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같은 인증서를 쓰고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 역시 10년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또 해커가 불법 펨토셀을 장악하면 휴대전화와 KT 본사의 코어망 사이의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인증 정보를 평면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다만 조사단은 유심복지에 필요한 인증키가 유출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K-팝 콘서트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 티켓을 구하는 것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자동 입력 프로그램 등으로 인기 티켓을 싹쓸이한 뒤 이를 비싼 값에 되판 암표 업자들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한 여행 기획업체. 수년 동안 14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법적인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K-팝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암표는 자신들이 목격한 해외 관광객에게 팔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재판매했습니다. 이 업체에게 티켓을 넘긴 또 다른 암표 업체의 티켓까지 합쳐 6년 동안 모두 4만여 장의 암표가 편법 유통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100억 원가량의 수익금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암표업자는 스포츠나 국내 인기 가수 공연의 티켓을 선점해 최고 2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경우 10만 원짜리 입장권이 200만 원에 재판매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편법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티켓을 싹쓸이한 뒤 폭리를 취한 전문 암표업자 1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의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로서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생계형 암표상을 넘어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티켓 선점에 사용하는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 희망자에게 직접 넘겨 불법 책임을 분산시키는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 흐름은 물론 은닉 재산까지 철저히 검증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에선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에 몰리는 이른바 4탐런 현상이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학원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막판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수능 수험생은 50만 명 남짓.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탐을 좀 잘해서 완전 상위권인 1, 2등급 애들 빼고는 거의 다 4탐으로 바꾼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수험생의 77.3%, 역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자연계열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회탐구에 쏠리는 이른바 4탐런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로 탐구 영역이 꼽힙니다.
탐구 영역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에 의해서 어떤 치명적으로 정시에서 불리해지는 점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는 올해도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난도 문항은 영역별로 한두 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난도 문항을 통해서 변별력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아마 기조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2일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동남권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불경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강점은 살리고 AI 등 신산업은 육성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동남권 경제가 왜 위축 중인지 부울경 시도지사의 진단은 일치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국가 예산, 연구개발 사업과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쏠림, 청년 유출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른 부울경 대응은 기존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이중 트랙 전략입니다. 부산은 물류, 금융, 관광산업 고도화를, 울산은 AI 신산업 육성을, 경남은 원전 방산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AI라든지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은 울산이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네. 정권마다 강조했지만 이행이 더디기만 한 지방분권.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포괄적 예산을 늘려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서 정책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포괄적 예산의 그 증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부울경 초강력 경제협력체가 이제 행정을 넘어서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경제계, 정치계, 시민단체, 기업, 대기업 모두가 동맹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걸 제가 오늘 제일 두 분 실험해요. KBS 울산, 부산, 창원이 공동 기획한 부울경 시도지사 토론회는 내일 저녁 KBS 1TV를 통해 방영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문화도시 부산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석기획본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산의 예술이 바다를 건너 세계 무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피어난 부산 예술가의 열정은 다시 부산 예술을 꽃피우는 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막이 오르자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언어보다 강한 건 무대를 향한 진심이었고 공간보다 더 넓은 건 예술이 닿는 울림이었습니다. 커튼콜이 울리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배우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번졌습니다. 연극으로서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벅차고 새로운 다양한 관객들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년 7월 프랑스 중세 도시 아비뇽에서 열리는 연극제는 전 세계 연극인들이 꿈꾸는 무대입니다. 낯선 땅에서 부산 연극이 처음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고 또 옛 추억에 잠기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돼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죠. 예술가들에게 부산의 무대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속 물자가 세계로 뻗어나가듯 부산의 예술가들은 마음의 이야기를 담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개 단체 10여 개 작품이 세계 무대에 올라 부산 예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머물러 있다가 세계인들이 우리의 작품에 주목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든 제작 작품의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고요. 해외 무대를 경험한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선과 감각, 그리고 협업의 가능성을 품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은 부산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부산 예술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범시민 역량을 결집할 해양수도 해양강국 시민과 함께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해수부 부산시대를 맞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위상 확립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과 시민 교육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중구현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점돼 숨지고 다른 남성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건물주와 전기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수영장 통로에서 전기 관련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기선 일부가 금속 출입문에 접촉해 전류가 흐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누전 차단기가 거꾸로 설치돼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소방공무원 징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부산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징계를 받은 부산 소방공무원은 강등 2명과 정직 3명 등 모두 12명으로 지난해 5명보다 늘었습니다. 징계 내용은 금품 수수와 성실 의무 위반이 각각 3명씩,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2명, 성범죄 2명 등이었습니다. 부산 소방은 감찰과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사회가 문화를 강조하는 건 문화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에너지, 메시지,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도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지원도 필수적일 테죠. 부산문화재단의 오재환 대표이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8명이 문화예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네.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문화는 사람들이 가장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고 결국은 행복의 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긍정적인 어떤 힘을 주는데 그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단순히 이제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가지고 세대 간에 있어서 공감대도 형성시켜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절돼 있거나 고립된 사람을 사회로부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품어주는 어떤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 치유나 또 통합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사회적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부차적이고 시간이 남을 때, 여력이 될 때 즐기는 것이 문화예술이었다면 지금은 문화예술 자체만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의 삶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예. 뭐 몇 달 전에 나오셨지만 재단이 원래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다도서관.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성황리에 잘 교체가 된 걸로 예, 저희도 뭐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한번 총평을 해보고 그리고 또 내년 계획은 어떤지도.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이러면 딱딱한 어떤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어떤 이런 느낌들을 가졌는데 야외라는 어떤 공간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바다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광안리, 하반기에는 이제 다대포에서 해서 일출과 일몰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는데 동에서 서로 그렇습니다. 간다, 네, 2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주 호평을 하고 있었고요.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 갔는데 이거는 다른 도시에 없는 바다를 매개로 해서 하고 있는 부산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 활동이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독서 문화의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독서가 이제 일상 속에서, 네.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적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되면 문화 활동의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네.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또 바다 도서관이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좋네요.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이제 확장된 의미로 예. 좀 더 많은 어떤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번 했던 것들을 예. 좀 더 체계적화시켜서 더 노력해서 좋게 좀 선보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용예술이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예. 문화가 어떤 경계와 선을 넘어서고 벽을 허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포용예술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예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각 뭐 장애의 유무라든지 인종 또는 연령, 세대, 뭐 계층 간에 있어서 어떤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결국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시민권을 또 어떻게 보면 확보해 주는 거겠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단순히 배려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해 나간다라는 참여를 통한 예술 참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삶의 가치를 이렇게 확인해가는 어떤 이런 예.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포용 예술로만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예. 문화 공간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까이에는 옹거루라는 곳과 이제 두구라고 하는 두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애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다양성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 장애인들만의 예술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들의 예술 교육까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훨씬 더 어떤 영역이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로치기를 하면 장애, 비장애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이 아니라 그냥 예. 사람으로서 서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 저희들 포용예술의 한 영역인데 예, 그중에서 예. 저희들 특히 이제 장애예술은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언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발달 장애하고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곧 11월 25일에 저희들 쇼케이스 공연을 할 건데요. 이런 예. 장소에서 오시면 본인이 스스로 음악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리듬을 맞춰서 호흡하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런 장애를 좀 극복하고 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예술이 어떤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길러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창작 클래스라는 걸 했는데 기존에 보면 장애인들은 주로 예술을 대상화해서 그분들에게 일반인들이 교육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역으로 장애 예술가들이 일반 시민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이제 수화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학이라든지 시각 예술 분야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적 차원에서 그분들이 오히려 예술 활동가로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내는 뒤집어내고 그 벽을 허무는 그런 그것이 계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모두의 평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동등한 예술이 가능할 수 그렇죠. 있도록 만들어가는 예. 겁니다. 뭐 실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지금 뭐 국제 무대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해외 아티스트라고 협업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부산이라는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류의 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요. 특히 이제 시각예술에서 레지던시 공간에 있어서는 해외 작가들이 직접 들어와서 창작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교류를 네. 지금 하고도 있고요. 공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여름에는 프랑스 아비뇽에 저희들이 두 팀의 공연예술 단체들이 가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공연예술 작품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요. 예. 또 이제 비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뒤에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 예. 공연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뉴욕이나 또 이런 데 진출해서 저희들이 아티스트들이 쇼케이스를 보여주는 네. 이런 계기들도 있고요. 예. 또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방성의 어떤 도시적 성격과 그리고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적인 어떤 활동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이런 활발하게 알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비팜 부산 국제 공연 예술 마켓 네. 결국 문화도 이제 산업이고 상업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성취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추가로 해주시다면요. 올해 저희들이 3회째를 이제 맞이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축제형 마켓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외 여러 유통 경로들을 찾아서 우리의 좋은 콘텐츠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마켓 사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대한 집중을 2년 동안 해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만들어 보니까 질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계기들을 만들었고 또 해외 델리게이터들이 오셔서 상당히 그 앞에 했던 이런 어떤 과정들보다도 뛰어난 어떤 과정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는 비팜이라는 것이 자기네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산에 다시 찾아와서 훌륭한 이런 콘텐츠들을 자기들이 사가기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새로운 어떤 축제형 마켓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움들을 좀 같이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우리 작가들은 더 신나고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활로가 열려 있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세계적인 어떤 마켓 감독들이 저희들 아주 교류 협력 사업들이나 협정을 좀 협약을 하자고 하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가운데 가을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부산 1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요. 한낮엔 평년 수준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까지는 안개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거치면서 차츰 거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11도, 양산이 12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1도, 울산이 18도 안팎으로 오늘 낮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고 하루 전 포항제철소에선 유해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11일 전 경주에서는 지하 수조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열차, 선로, 맨홀, 여러 건설 현장, 또 배송. 이 사고는 현장과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무사하길, 이 외침이 공허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